최근에 날이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배당주입니다. 진짜 잘만 투자하면 거의 확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배당주를 투자할 때 배당을 받아라는 게 아니고 배당 전에 파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의해서 오늘 세 기업을 준비해 왔는데 대신증권이랑 금호석유, 삼성증권입니다. 먼저 대신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대신증권은 증권사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신증권우 같은 경우는 올해 10% 이상 역대급 배당 수익률을 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참고로 대신증권보다는 대신증권 우선주를 오히려 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당주 관점에서 배당 수익률이 대신증권우가 더 높기 때문에 저는 대신증권우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대신증권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리테일은 위탁 매매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 장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업금융은 IPO나 M&A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CM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을 운영을 하는 거죠. 자산운용은 WM이라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자산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F&I 부분이거든요. F&I 부문은 대신증권의 자회사인 대신증권 F&I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 F&I 부분에서 올해 상반기 5,300억을 벌었거든요. 이는 좀 이따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역대 연간 실적을 비교해서 보더라도 이번에 진짜 미친 실적을 거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대신증권의 실적을 보시면 왼쪽은 연간 매출을 나타내는 건데 원래 대신증권은 연간 1,000억 정도 가량을 더 벌었다 못 벌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올해 상반기 확정된 순이익을 보더라도 거의 합치면 4,800억 가량을 벌었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비교했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번 거예요. 올해 2분기에만 3,800억을 벌었는데 진짜 연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도 거의 한 3배 가량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거의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서 아예 못 벌어도 거의 500억을 벌었다 그래도 5,300억 이상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신증권이 올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신 F&I 부분에서 엄청나게 돈을 잘 벌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대신 F&I에서 나인원 한남을 분양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실적 반영을 하게 돼가지고 올해 2분기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거예요. 여튼 세부적인 내용은 뒤로 하고 대신증권은 올해 이 나인원 한남 분양 관련돼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이것을 일단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대신증권이 올해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는 것은 이미 확정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를 보시면 대신증권은 원래 고배당주로 엄청 유명한 회사입니다. 배당 성향을 최소 30% 이상에서 항상 유지해 왔거든요. 최소 30% 주고 50% 줄 때도 있고 심지어 70% 이상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이 배당 성향이라는 게 벌어들인 돈 대비해서 얼마나 배당금으로 회사에서 지출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신증권은 올해 많이 번 만큼 그 금액을 배당금으로 더 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대신증권은 이 배당금도 계속해서 높이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시면 첫 번째로 대신증권의 배당 성향은 최소 30% 이상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고 두 번째로는 상반기에만 4,800억을 벌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예 보수적으로 잡아서 하반기에 단 한 푼도 못 벌어도 순이익 4,800억은 이미 확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한 푼도 못 번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500억 이상은 벌겠죠. 그래도 여기서는 완전 보수적으로 잡아서 4,800억이라고 가정을 하죠. 다음으로 대신증권이 올해 배당 성향을 30%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2,800원 배당을 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계산은 순이익 4,800억에다가 배당 성향 30%를 곱하고 주식수를 나누면 한 주당 DPS 배당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신증권이 올해 돈을 많이 번 만큼 2,800원 배당금이 예상이 되고 이는 대신증권 우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15.7%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배당 성향을 30% 주지 않고 20%를 준다라고 가정을 해도 1,900원 배당이 예상이 되는데 이는 대신증권 우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수익률이 10.7%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대신증권 우를 17,800원에 사면 진짜 연말까지 아무 짓 안 해도 10% 이상의 수익은 무조건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점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투자하기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주 투자를 할 때는 배당 수익률을 보는 게 중요한데, 배당 수익률이 낮을 때는 보통 주가가 비쌀 때를 의미하고, 배당 수익률이 높을 때는 주가가 쌀 때입니다. 그 점을 봤을 때 대신증권은 4.24% 배당을 줄 때가 가장 주가가 비쌀 때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올해 10% 이상의 배당을 줄 때는 주가가 가장 쌀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대신증권이 배당을 왜 이렇게 많이 줄 건지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우리가 참고로 배당주를 투자할 때 봐야 될 거는 지분 구조예요. 단순히 배당을 많이 준다 그랬을 때 그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최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보통 배당을 많이 줍니다. 현재 대신증권의 최대 주주는 양홍석 사장으로 지분을 9.7% 들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치고 엄청 지분이 낮죠. 양홍석 사장은 81년생으로 나이도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하고, 최대 주주 관계인의 지분 토탈을 보시면 14.8% 밖에 안 돼요. 다른 증권회사인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20%가 넘고, 아니면 다른 금융회사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지분율이 낮은 축에 속해요. 이렇게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으면 적대적인 M&A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지분율을 계속해서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겠죠.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많이 필요하겠고요. 실제로 대신증권의 최대 주주 관계인 지분율은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14.35%였던 게 14.76%로 높여졌고, 6월, 9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 지분율은 계속해서 높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홍석 사장도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어요. 이는 지금 낮은 최대 주주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대신증권은 역대급 실적이 이미 확정적이다 라는 거죠. 연간 1000억 정도 가량밖에 못 벌었었던 회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4,800억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당 성향 20%만 돼도 연말 배당 수익률이 10% 이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배당 성향 20%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값이고, 최근 5년 배당 성향 추이를 보시면 최소 32%가 나왔고 73% 배당 성향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5년 배당 수익률 밴드는 4.2%에서 9.2% 사이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올해 배당 성향을 20%만 돼도 배당 수익률이 10% 이상이죠. 배당 수익률은 보통 높을 때 주가가 싸고 낮을 때 주가가 비쌉니다. 그 점을 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최대 주주가 지금 지분율이 엄청 낮죠.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양홍석 사장 같은 경우는 장내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이는 주가 부양으로 당연히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증권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어찌 보면 대신증권의 올해 실적이 완전 일시적인 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반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이후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죠.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한번 발을 담궜으면 쉽게 빠져나가기는 엄청 힘듭니다. 진짜 주식은 마약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입성하는 거는 어렵지만 들어오고 나면 빠져나가기는 힘들다라는 점에 이어서 저는 이익이 계속해서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금호석유 우선주입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 관련돼 가지고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 이와 관련돼서 고배당을 약속을 했습니다. 배당 성향을 20에서 25%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금호석유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합성고무랑 합성수지 장사를 합니다. 합성고무는 말 그대로 고무를 이야기하고, 합성수지는 플라스틱이죠. 이 합성고무에 들어가는 게 타이어나 아니면 라텍스 장갑 같은 거거든요. 이쪽에서 거의 57%가량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합성수지에는 PS, ABS, 그러니까 자동차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다른 전자제품 플라스틱, 이런 쪽에서 매출이 나는 거죠. 이쪽에서 32%가량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도 대신증권이랑 마찬가지로 올해 역대급 실적이 이미 확정적이거든요. 올해 컨센서스를 보면 단기 순이익이 거의 2조가량 찍히는데, 이는 연간 실적을 비교해보면 거의 3배 이상가량 차이가 나죠. 이미 상반기에 벌어들인 것만 보시면 1조 600억가량 확정적입니다.
하반기에도 9천억 정도 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호석유가 올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한 2008년, 2009년 이때는 중국 쪽에서 플라스틱을 엄청 많이 쓰다 보니까 호황이 찾아왔었는데 2010년 중반대부터는 중국에서 석유화학 회사들을 엄청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 실적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호석유의 당시 박창구 회장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중국이 못하는 라텍스와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막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위생관점이 바뀌다 보니까 실적이 확 터지게 된 거죠. 최근에는 의료산업에서 라텍스 장갑이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합니다. 그 외적으로도 여러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적은 이미 잘 나올 것이라고 확실시되고 배당을 잘 줄 건지에 대한 이유를 보려고 그러면 지분을 보시면 되거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금호석유는 박창구 회장이 이끌고 있는데 박창구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부사장이랑 딸인 박주영 전무 이렇게가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박창구 회장의 조카죠. 박철환 전 전무가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박철환 전 전무의 돌아가신 아버지인 박정구 회장이 원래 이 금호석유 사업을 일으켰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자기의 아우인 박삼구 회장이랑 뭐 여튼 여치저치 했던 박창구 회장으로까지 경영권이 이전이 됐는데 박철환 전 전무 입장에서는 이 금호석유 화학이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인 박정구 회장이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부자지간이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게 된 거죠. 여튼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고 이제 지분율을 보시면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박철환 전 전무예요.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박창구 회장이랑 박준경 부사장, 박주영 전무의 지분을 합치면 거의 어느 정도 싸움을 해볼만 하죠. 그래서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박철환 전 상무가 경권 분쟁을 냈는데 졌어요. 그런데 내년 3월에 정기 주주총회가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박철환 전 상무는 지금 금호석유에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희랑 어찌 보면 같은 일반 주주의 입장이랑 비슷한데 다만 지분을 거의 한 10% 정도 가량 많이 들고 있는 최대 주주라는 거죠. 그렇다면 박철환 전 상무 입장에서 자신한테 유리한 거는 바로 주가가 올라야 된다라는 거랑 배당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작은 아버지인 박창구 회장으로부터 금호석유라는 회사를 가지고 올 수 없으면 차라리 주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배당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 배당 성향을 20에서 2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금호석유는 올해 역대급 실적을 내죠. 그래서 배당금을 거의 1만 1,000원 정도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외에도 경영권 분쟁을 한 번 더 터뜨리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우호 세력을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보이시는 거는 금호석유의 역대 순이익을 나타내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터졌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이제 실적이 정점이 됐고 앞으로는 다운사이클이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저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 실적이 거의 정점을 이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이 이익이 앞으로 급감할 거냐라는 거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생활 패턴이 확 바뀌었죠. 위생 관점이 확 바뀌었습니다. 근데 금호석유는 라텍스 산업에서 1등인 회사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또한 현재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차량 생산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 타이어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수요 절벽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운사이클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멀티플은 역대급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요. 2010년도부터 해서 10년간 데이터를 쭉 가져봤는데 금호석유의 올해 예상되는 PER은 3.16배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된 PER이거든요. 이거는 반대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순이익이 완전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져도 주가는 비싸지 않은 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배당 관점에서 보면 금호석유는 해마다 배당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보셨다시피 경영권 분쟁 관련돼서 배당 성향을 20에서 25% 주기로 했죠. 컨센서스상 금호석유 우선주의 올해 예상 배당금은 1,400원이거든요. 근데 배당 성향을 16%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보다도 더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월 6일 기준으로 금호석유 우선주의 주가가 11만 7,500원인데 이것을 계산해보면 예상 배당 수익률이 올해 9%입니다.
만약 배당 성향이 16%가 아니고 20%라 그러면 배당금을 12,500원 줘도 배당 수익률이 10.7%로 계산이 됩니다. 최근 5년 금호석유의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0%대에서 2.9% 사이로 움직였는데 10.7%를 준다 그러면 현재의 주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싼 편입니다. 그래서 다운 사이클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 하방 경직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로 올해 역대급 실적이 이미 확정적이라는 거죠. 상반기에만 1조 1000억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대 최고 낮은 멀티플로 PER이 3배입니다. 다음으로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재차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때는 보통 주가가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네 번째로는 금호석유 우선주 기준으로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9% 이상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생 관점의 전환으로 인한 라텍스 수요와 전기차로 인한 타이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사이클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수요가 급감하는 수요 절벽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률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삼성증권인데 대신증권이랑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확 바뀐 증권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랑 올해 역대급 배당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증권주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탁매매 수수료가 있겠고 기업금융 쪽에는 IPO나 M&A 쪽이 있겠죠. 저는 증권주에 대해서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진짜 이전이랑 이후로 확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산이 엄청 부른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이쪽으로 열풍이 확 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계좌 수가 5천만 개를 돌파했고 주식 거래가 3경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들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주식 투자라는 게 처음에 들어오는 게 힘들지 들어오면 빠져나가는 거는 완전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증권의 단기 순이익을 보면 코로나 이후로 확 늘어났는데 이 실적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점차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그려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증권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해마다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에 반해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예요.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보시면 PER 기준으로도 엄청 저평가된 상태죠. 그에 반해 배당 수익률은 진짜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제가 다른 증권사들도 있는데 삼성증권을 유독 가지고 오게 된 거는 배당금도 더 많이 주고 멀티플은 더 싸서입니다. 삼성증권은 보통 배당 성향을 30% 중반대에서 계속 유지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35% 정도의 배당 성향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증권주들은 앞으로 이익이 계속해서 잘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감안했을 때 삼성증권의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7.8%이고 투자 열풍 고려 시 이익은 지속될 것이고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도 하방 경직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앞으로 투자 열풍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삼성증권은 특히 자산관리 WM이라 그러거든요. 삼성증권은 특히나 고액 자산가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관리 부분에서 원래 강자였는데 최근에는 투자은행 IB 부문에서도 개선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열풍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기업 공개 IPO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금리 인상하기 전에 회사채를 발행하려는 수요도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증시에서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고 금리 상승을 한다 그래서 트레이딩 부분도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열풍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이어서 실적은 계속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삼성증권은 NCR이 높아요. 이 NCR은 금융주들을 봤을 때 재무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가늠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높아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재 멀티플은 역대급으로 저평가된 상태이고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 PER이 4.6배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증권주들은 밸류에이션이 확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 배당주를 잘 노리면 진짜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 항상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당주를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배당만큼 확실하게 벌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점차 연말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럴 때 배당주를 잘 투자하면 진짜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경영대 뉴턴을 검색하시면 이 외에도 많은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